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가 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 YG와 함께 한강 특집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한강 특집이기도 하고, 네, 팬데믹 특집이기도 한, 네. 하지만 책의 내용은 팬데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네, 단지 음질만 좀 나쁜데 그거를 지금 팬데믹 특집이라고 뭐라고 해야지 변명을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YG가 모쪼록 진짜로 확진되는 일 없이 그냥 접촉자로 잠시 격리되는 수준에서 넘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이런 기회로 YG 방에 이제 구조도 상상할 수 있게 YG 되고 방에는 걸려있는 자기 사진이 액자로 여러 개 걸려 있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넘치는 YG다. 너무 예상했던 바와 잘 부합하는 이런 예상했던 바와 다른데 나는 그래요? 자기 사진을 저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벽에 걸어놓는 거는 이제 연예인이나 관종들만 하는 일로 알고 있었는데 YG는 연예인은 아니니까 관종이군요. 그러면 뭐 딱히 부인하지도 않네요. 부인을 한들 지금 이미 지금 저는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근에도 사실 책걸상 관련 게시판에도 YG 때문에 또 약간의 또 이 소동 무리가 좀 있었죠. 네, 페이스북에 또 글 하나 올리는 바람에 악플이 잔뜩 달렸다가 또 웬일인지 YG가 또 약간 좀 반성문 비슷한 걸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거 읽고 다시 왔다고 이런 댓글도 남기시고 하여튼 조마조마합니다. 네. 네. 사실은 댓글 중에 혼비님 때문에 구독 시작했는데 그만둡니다. 요런 류의 댓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YG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댓글을 본 거죠. 그 순간 혼비 때문에 구독을 시작했고 그만두는 것도 혼비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혼비가 뭔가 사고를 친 거야? 무리를 일으킨 건가? 설화, 필화에 휩쓸린 건가? 이러고는 검색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김혼비 논란 연관 검색어 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혼비님께서 그런 논란의 주인공이 될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댓글을 봤더니 그게 아니라 혼비 때문에 듣고 있었는데 YG가 싫어서 그만둔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그렇지.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책걸상이 너무나 좋으면서도 그리고 또 YG나 아닐지라도 JYP나 아니면 박평이나 혼비님이 너무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 밖에 YG의 어떤 캐릭터나 혹은 어떤 언행 때문에 그게 너무 불쾌하고 너무나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책걸상이라 접속하는 것조차도 싫게 되는 어떤 상황. 좀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좀 약간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이해는 되죠? 네,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도 있었고 또 다른 분, 그러니까 두 분이 계셨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좋아요 누르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가지고 다른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좀 나도 좀 성찰하고 반성해봐야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책걸상이 제가 더 엇나가는 걸 막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더 엇나가고 싶은데 본인이 더 엇나가면 JYP나 혼비나 박평한테 피해가 갈까봐 참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책걸상의 애청자들에게 제가 너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그런가 싶어서 제가 참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 막 너무나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기간이라서 약간 정치 과잉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뭐 작은 갈등에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예민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차근차근 나아지겠죠. 네. 뭐가요? YG가요? 아니면 세상이요? 둘 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강 특집 계속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년이 온다 얘기를 좀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한강 작가의 세 작품 중에 하나. 영어 제목은 휴먼 액츠. 네. 인간의 행동의 복수형.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년이 온다. 그걸 영어로 바꾸면 뭐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로 제목을 새롭게 지은 거겠죠? 조금 더 이렇게 형이 상학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제목이네요. 소년이 온다는 2014년에 나온 책인데 사실 나왔을 때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전 그냥 안 읽기로 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이번에 방송 때문에 읽었죠. 네. 너무 소재가 알 것 같은 이야기라서. 그렇죠. 사실 벌써 이제 광주 그 일이 일어난 지 42년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사건 관련 그 영상 기록물 이런 것들을 처음 보기 시작한 게 80년대 후반이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뭐 영화, 소설, 뭐 다큐멘터리, 뭐 르뽀 무슨 수많은 거를 이미 여러 방법으로 접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를 또 사실 읽을 책도 많은데 또 읽으면 다 아는 얘기지만 또 마음 아프고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다 이렇게 미뤄두고 있던 책인데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광주와 관련된 작품을 또 읽어봤네요. 소설은 훌륭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JYP랑 똑같은 마음으로 2014년에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읽지 않았어요. 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좋아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JYP랑 거의 비슷한 이유로 읽지 않았고 저는 또 그 고향이 어쨌든 간에 전라남도 목포잖아요. 그리고 또 목포랑 강주가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광주와 얽혀 있는 뭐 친척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안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실제로 그 제가 3살 때인 1980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일들 같은 것들을 또 들었기 때문에 그 대체로 많은 그 전라남도 혹은 전라북도 사람들에게 광주가 그렇듯이 이게 남의 일이라고 하기는 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주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영상물이라던가 뭐 해석을 접할 때 일단 눈높이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당사자 정체성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약간 짚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의 또 광주에서 태어난 작가의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묵혔다가 이렇게 잘 쓰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작품에 대해서도 좀 거리감을 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부커상을 받은 채식주의자는 이미 읽었으니까 이참에 그 미뤄뒀던 소년이 온다를 읽어야겠다. 왠지 맨부커상 받았다니까 한 권 더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산 의무감에 네, 제가 산 그 소년이 온다에 띠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2016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작가 대표작
네이라고 하는 홍보 문구가 있고요. 보니까 그 2014년 5월 19일에 초판 일세가 나왔는데 제가 읽은 건 사서 읽고 지금 꽂아둔 책은 2016년 6월 3일 날 나온 초판 24세. 많이 팔렸네요, 그것도. 네. 이 책도 뭐 맨부커상 아니더라도 많이 팔렸고 또 맨부커상을 한강 작가가 받고 나서 이제 저처럼 또 사서 읽은 사람들도 있으니까는 이제 더 좀 많은 독자들을 만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되게 좋았어요. 사실 광주를 다루는 그 분량이나 뭐 접근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만 광주를 다룬 문학 작품은 뭐 수도 없이 많죠. 네, 그렇죠. 뭐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거? 갑자기 질문해서. 근데 이게 세대마다 기억하는 광주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 다 모아놓고 보면은 이제 방식이라든지 이거 화두,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질문들의 형태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저한테는 한강 작가의 이 소년이 온다가 일종의 바이블 같은 거고 그 이후로 발표된 작품들이 거기서 계속 변주되면서 이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김숨 작가의 LA 운동화라거나 아니면 공선옥 작가의 뭐 은주의 영화라거나 뭐 이런 작품들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광주 이야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런 작품들과 비교해 보면 이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굉장히 클래식한 방식으로 광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게 이제 박평이랑 제가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걸 저는 항상 친구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세대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건데 사실 저에게 그 광주를 다룬 문학 작품의 바이블 같은 작품은 그 임철우 작가의 그 봄날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5권짜리. 네, 임철우 작가의 봄날이라는 작품이었고 저는 이제 그 봄날이라고 하는 작품을 접하고 나서 임철우 작가의 봄날보다 더 나은 광주에 대한 작품이 나오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봄날이라고 하는 작품은 딱 어떤 시대가 만든 소설이죠. 그러니까 약간 대하소설처럼 한국 현대사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가능하면은 여러 사람들의 행적이라던가 언행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가의 신념 그리고 야심 같은 것들이 집대성된 결과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왔었잖아요. 아마 JYP는 거의 안 읽었을 법한 그런 작품들. 근데 저는 이 임철우 작가의 봄날이라는 작품도 그 1980년 5월 광주를 이제 그런 야심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작품이라서 이거만큼 더 광주를 진짜 잘 다룬 작품은 앞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읽고서 제가 생각했던 게 완전히 깨졌구나. 이건 또 그 봄날보다 소년이 온다가 더 훌륭하다. 훌륭하다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광주라는 그 1980년 5월 광주가 변주될 수 있고 또 다른 독자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문학 작품의 소재로 변주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긴 했으나 더 훌륭하진 않다. 빨리 뭐라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를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를 임철우 골라야지. 대 한강 밸런스. 감히 말씀드리자면 더 훌륭하다. 한강이 더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오히려 더 지금 시대에 더 맞춤할 수도 있겠구나.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 책은 많이 봤는데 막상 이렇게
뭐가 있니라고 하면은 또 막 떠오르는 건 사실 없네요. 영화만 잔뜩 떠오르고 택시 운전사나 맞아요. 무슨 박하사탕이나 이런 영화들은 떠올라도 사실 저는 그 영화들은 저는 다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하사탕도 네, 박하사탕도 심지어는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더 인상적이었어요. 모래시계 같은 드라마에서 모래시계 광주 나와요? 예, 모래시계 광주가 나오잖아요. 제가 안 봤거든. 그 시대 배경이 그때 시대 배경이 딱 그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 소년이 온다 왔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강 작가가 어쨌든 이거 역사 소설일 텐데 물론 역사 소설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사건이고 심지어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까운 역사이고 뭐 영화, 드라마, 뭐 소설을 통해서도 계속 변주가 돼 왔었던 이야기를 쓰는데 한강 작가가 그동안 썼던 책들은 그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열의 소설은 아니잖아요. 앞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판타지한 환상적인 리얼리즘이 더 강한 건데 그런 한강 작가가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쓸 때 도대체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며 그걸 어떻게 그 개인과 집단과 그 역사란 사회라는 그 구성체들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나서는 한강 이후에 많은 젊은 작가들이 역사를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소설도 굉장히 다중적인 시점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게 뭐 아주 독특한 형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개인의 면밀한 어떤 내면들, 섬세한 내면들과 또 그렇지 않은 언어들, 굉장히 좀 단정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진술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균형감들이 다른 소설들이 광주를 이야기할 때와는 다른 방식의 미학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이기도 하고 그 시기에 인간의 어떤 윤리 폭력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성취한 측면들이 있는 되게 중요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좀 무식하게 표현하자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장 세련되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 중에 하나로 반드시 꼽혀야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뭐 내용은 뭐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그냥 여러분이 다 아는 그 내용이에요. 짐작하시는 그 내용. 네. 그런데 이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980년 5월 광주를 다루는 그 많은 컨텐츠, 뭐 소설이 됐든 뭐 웹툰도 있잖아요. 이제 웹툰이 됐든 뭐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많은 컨텐츠들이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호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텔링의 중심에 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의 한 곳에 있는 소년이 등장하긴 하지만 진짜 이게 소년이 중요한 등장인물이거든요. 소년이 등장인물이긴 하지만은 그 광주의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현재를 대면하는 것이 또 이 소설의 중요한 그 뼈대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한강 작가가 선택한 것도 좀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광주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수십 년 전에 전라남도 광주라는 곳에 있었던 현대사의 끔찍한 비극이었고 교과서에 나오고 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작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독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어필하고 싶었었다라는 부분이 되게 그런 장치들을 접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작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임초루 작가의 봄날 같은 작품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더 나았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역사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읽을 때 그런 작품을 평가하는 그냥 저 개인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을 얼마만큼 리얼하게 재현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제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그때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그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기억에서 기억으로 그것들이 계속 현재화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지점에서 역사소설을 잘 썼다 혹은 잘 쓰지 못했다라는 이제 기준을 갖고 작품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이제 소년이 인물로 나오고 그 소년과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바뀌고 화자가 바뀌고 할 때마다 그게 우리의 예상을 좀 벗어나가는 측면들이 있어요. 꼭 살아있는 사람의 시점으로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그 시점들이 계속 바뀌고 때로는 죽은 사람이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억이 다른 기억으로 사회 안에서 계속 흘러갈 때 그 매개가 되는 게 어떤 말일 수도 있고 혹은 말이 아니라 어떤 책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혼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 혼을 만드는 게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집단의 그 기억을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광주의 이야기이지만 확장해서 비단 광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공통의 어떤 비극을 경험했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것들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현재적인 이야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이 소설의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고 있는 그 방식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약간 진입장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독자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소년이 온다를 지하철에서 읽었어요. 네,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면서 읽었었던 집중을 막 하지 않아도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하고 있었어. 지하철.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주변에 약간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되게 집중이 잘 될 정도로 잘 읽히는 소설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은 그 채식주의자 이후에 정말 한강 작가의 그 소설가로서의 역량이 집대성된 그런 작품이라고 진짜 그 홍보 문구대로 대표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는다라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을 약간 무시하고 그냥 잘 쓰인 소설 작품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잘 읽히고 되게 독자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JYP가 이게 너무 광주를 다룬 소설이라는 데에 조금 뭔가 의식을 해가지고 소설을 좀 무겁게 읽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JYP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자기는 조금 힘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의식을 안 하고 읽기는 어렵죠. 이게 어떻게 의식 안 하고 읽어요? 그런데 요즘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박평이 있긴 하지만은 광주를 진짜 교과서로 배운 세대 있잖아요. 광주를 교과서로 배운 세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역사의 그 한 장면 마치 박평이나 제가 4.19 혁명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독자들에게는 이 소년이 온다가 좀 전혀 다른 식으로 또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젊은 세대들 지금 한 40세 이하 혹은 30세 이하 이런 분들이 좀 더 읽으면 더 흥미롭게 읽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JYP는 80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신문하고 9시 뉴스에 저기 광주에 지금 불순분자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정의로운 군대가 가서 치안 유지를 하더라고 애쓰고 있다. 이런 류의 뉴스를 며칠 동안 수도 없이 보면서 그때 어린 마음에 저 동네 사람들은 왜 저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자란 세대라서 그리고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뭐 비교적 일찌감치 알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광주 관련돼서 뭐 영화든 소설이든 보면은 그냥 무덤덤하게 보기는 약간 힘들죠. 근데 저 그런 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좀 다큐적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세계의 이야기인데 그걸 소설로 읽으신 거잖아요. 읽고 나서 뭐랄까 기존의 어떤 생각 중에서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사안을 좀 바라보게 됐다거나 이제 그런 뭐 크고 작은 그런 변화나 뭐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좋은 질문. 충격까지는 없었고요.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아까 가장 세련됐다. 그리고 광주 사실 뭐 너무 많이 봐서 이거 또 봐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읽으면서 새로웠던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YG도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에 시간적 배경이 그냥 80년 전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와 이렇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게 그냥 교과서에 혹은 역사책 안에 박제되어 있는 과거의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를 좀 뭐 절묘하게 잘 풀어냈다라는 점에서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귀신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JYP가 대체로 싫어하는. 근데 그것도 이 정도는 충분히 용인됩니다. 네. 바르도의 링컨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데 네, 이 소설에서는 네. 뭐 공감하면서 마치 내가 그 화자인 귀신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잠시 동안 그 부분은 볼 수 있었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소설로 인해서 이후의 작가들은 뭐 광주가 됐든 뭐 다른 또 뭐 비극적인 사건이 됐든 간에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룸에 있어서 조금은 더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긴 했어요. 저도 그 귀신 시점을 읽으면서 과거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어떤 한 사람이지만 단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사라지고 없는 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지금을 바라보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어떨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됐고 또 다른 파트로 나가면 뭐 이제 주인공이랑 같이 그 상무관에 있다가 이제 희곡을 출판하는 일과 관련해서 좀 에피소드를 겪는 일들도 있는데 책이라는 기록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남기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공동체가 여러 방식으로 대화를 해나가는 그런 형식들에 대해서 또 새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도 되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쓰인 것 같지만 생각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진짜 소설을 잘 쓰는 작가구나라는 게 그 이야기를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한강 작가 뭐 그럴 일이 아마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직접 만날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 뒤에도 이제 그 후기처럼 약간 예외적이죠. 소설가가 그렇게 뒤에다가 내가 이걸 쓰느라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 뭐 이런 걸 느꼈다라는 거를 써놓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 글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어쨌든 내가 광주에 대해서 한번 쓰리라 라는 생각을 일단 하셨을 테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도 뭐 무진장 많이 읽으시고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취재를 쭉 하셨잖아요. 언제쯤에 이런 형태로 작품을 구성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맞아요. 궁금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신인 작가도 아니고 한강 정도 되는 분이 그리고 소문이 다 나잖아요. 한강이 광주에 대해서 쓰고 있대더라고. 소문이 다 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강답게 혹은 네, 2010년대답게 네,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떠올리고 구상하고 했는지 뭐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한강스럽게 잘 쓴 5.18 소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5.18이라고 하는 그 소재가 주는 이 무거움을 그냥 걷어내 버리면은 이 소년이 온다도 진짜 이런 주제들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폭력 그리고 또 그런 폭력에 맞서는 인간들의 연대 그리고 또 그런 인간들의 연대를 기억하는 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잘 부각이 되어 있고 이게 그런 부분들이 광주랑 굉장히 시간차가 있는 지금의 독자들의 마음도 흔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한국 독자들은 뭐 맥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을 읽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외국 독자들은 사전 설명 없이 그냥 보면은 약간 좀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진 거지?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그치, 전후 맥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게 없죠. 아니니까. 맥락이 잘 안 나오니까 이 책에는. 그 외국어판에는 그런 게 조금 앞이나 뒤에 설명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물론 이제 외국의 훌륭한 독자들은 막 위키 찾아가지고 80년 5월에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고 이제 찾아보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거는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다라고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정말 비극적이게도 작품에는 좋은 결과이겠지만 그 맥락 없이도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된다면 정말 비극적이지만 그것 역시 어떤 국가와 이제 국가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폭력들 그리고 그 폭력을 살아나가야 하는 개인들의 그 역사라는 게 사실 어떤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언어로 번역됐을 때 정말 한국의 특수한 어떤 상황 없이도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 가능성이 또 굉장히 슬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찾아보시고 약간 이제 의아해하실 수 있죠. 네, 네. 아니 코리아 하면은 요즘은 다 무슨 BTS니 네? 뭐 삼성이니 이런 굉장히 힙하고 세련된 잘 나가는 국가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던 거야. 그리고 근데 이런 소설을 읽으면 새삼 작가라는 존재에 대해 특히 소설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약간 경외감 같은 걸 좀 느끼게도 돼요. 이렇게 스스로 인터뷰할 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 과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지만 그걸 소화를 해서 쓰는 건데 그 과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이제 쉽게 말하기는 이 이야기를 또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만들어야지 그 상처가 진짜 우리 것이 되고 또 비슷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이 고통스러운 행위를 혼자 그냥 골방에서 그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생각하면 이런 작품 세계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작가에 대해서 좀 어떤 고마운 마음.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그 박평이 나중에 파고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강 작가의 작품에 나오는 새의 이미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죠. 네, 새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새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 아기 새. 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볼 작품에서도 또 이제 새가 또 중요한 모티브로 나오기 때문에 이 소년이 온다에서도 또 새가 또 중요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다른 작품들까지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강 작가의 작품에서 이 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저는 뭐 평론하는 평론가는 아니지만 독자 입장에서도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포인트도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박평 안 그래도 저 쓸 거 많아요. 자꾸 주지 마요. 그 2000년생이 있다. 2000년생이면 지금 22살 됐잖아요. 2000년생이 느끼는 광주의 어떤 거리감은 한강 작가나 제가 동년배잖아요. 우리 세대가 느끼는 6.25 전쟁만큼 그렇죠. 딱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가 6.25 때 얘기하면은 정말 언제적 까마득한 옛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시대의 이야기고 뭐 지금의 대한민국과 그때는 완전 다른 세상이지 이런 느낌인데 그냥 시간적 거리만 놓고 보면은 현재 2000년생이 느끼는 광주가 제가 그렇게 까마득하게 생각하는 6.25 이야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뭐 이 소설이 없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2000년생 이후 뭐 앞으로 또 태어날 더 어린 분들한테는 한강이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이 분명히 꼭 필요하고 세월이 갈수록 어떤 필독서 목록에 올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시대가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설명할 때 이 형식이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위주로 한강 작가에 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댓글 몇 개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문요 님이 랭스로 되돌아가다 잘 읽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계급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참 지적이면서도 공감 가게 썼더군요. 책걸상 덕분에 또 새로운 작가를 만나고 많은 것을 배워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추천 책들 읽는 맛이 참 좋네요. 그 랭스로 되돌아가다 이렇게 저번에 한번 YG가 소개했다가 별 반응이 없어가지고 몇 편 전에 또 했잖아요. 제가 아니죠. 그랬죠. 그러니까 에리봉이랑 뭐 가족이야? 이러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그 혼비님한테 한번 까였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연말에 올해의 책 이런 거 소개할 때 다시 소개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혼비님이 어떤 소설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니 왜 이 소설은 되고 랭스로 되돌아가다 안 되냐 내가 하면서 또 한 번 또 추천글을 놓았었죠. 네. 네. 그 YG한테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1711땡땡땡땡님 진짜 궁금한데 상관없는 얘기라서 뭐 내키시면 답 좀 해주세요. YG님 평일에 몇 시간 자나요? 이동 시간에 팟캐스트나 뉴스를 자주 듣는데 오늘만 해도 부동산 정책 얘기하는 곳, 과학단체나 책 추천하는 곳에서도 보고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어딜 가도 계심. 요건 이제 YG 홍길동 설인 거죠. 어디에나 있는 YG. 아니 그게 아니라 1711 땡땡땡땡님께서 그 자주 접속하는 곳과 제가 나타나는 곳이 묘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됐고 평일에 몇 시간 자냐고 질문에 답이나 좀 해봐요. 네, 저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잡니다.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자는 건가? 네. 아니 그밖에 안 자고 산다고? 매일? 네. 그 주말에 더 자요? 주말에는 낮잠을 2시간씩 잡니다. 아기처럼. 네. 그 사람이 하루에 5시간씩만 자면서 쭉 살잖아요. 맞아요. 그럼 오래 못 살아요. 네, 한 7시간은 자야 된다라는 내 이야기를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다니고 저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한 5시간,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네. 깨어있는 시간만 카운트 한다면 YG가 JYP의 형이네요. 그런가요? 더 오랜 시간 동안 깨어 있었다. 저보다 훨씬 오래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 7시간 넘게 자거든요. 아니요, 그건 전혀 다른 틀린 접근이죠. 왜냐하면 자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자는 시간만 놓고 보면 내가 YG의 삼촌이지.
깨어있는 시간만 놓고 보면 YG가 형이고. 왜냐하면 깨어있는 동안 그 뭐 경험한 여러 가지 정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는 동안 잘 큐레이션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YG는 그런 과정들이 미숙해서 이 모양 이 꼴인 거고 JYP는 푹 많이 자면서 그런 걸 계속 잘 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네. 제니 48202님도 댓글 주셨습니다. 책걸상 무엇이 문제인가 편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책 소개가 없네요. 세 분 수다 떠는 것도 재미있는데 책 소개가 없어서 아쉽네요. 아, 우리가 그 방송에서는 책 소개를 하나도 안 했나 봐요. 네, 그랬나 봐요. 네. 그것도 참 드문 일인데. 자,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특집 맨부커상 수상도 하시고 두 분이 지금 노벨상 수상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꽤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만 하고 마무리하기 아쉬워서 한 편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3, 3번이니까. 3, 3번? 중요한 건 3, 3번? 그렇죠. 네. 어떤 게 또 3, 3번입니까? 중요한 건 3, 3번이라. 가위바위보?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